안녕하세요. 제17회 경암바이오 유스캠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경과학 분야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황성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경과학 분야 라이브 Q&A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요. 오늘 경암바이오 유스캠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의 이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정호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의 이성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이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용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의 한진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한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 Q&A에서는 선정된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여러 질문 중에서 저희 강연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모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연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사전 질문을 몇 가지 선정해 주셔서 답을 진행해 주시는 형태로 저희가 라이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이스트의 이정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이정호 교수님께서는 오늘 난치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정밀의학에 대해 강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전과학고등학교 임하온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뇌에 있는 BBB 때문에 약물 처리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RNA를 타깃으로 하는 약은 혹시 BBB에 의한 제약이 적나요? 아니면 단백질 타깃에 기존 약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뇌세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RNA 치료제도 다른 스몰 몰리큘이나 안티바디 치료제처럼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이 RNA 치료제, 특히 엔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IV나 그러니까 혈관이나 먹는 걸로가 아니고 이 등 쪽으로 저희가 척수 강내 주사라고 하는데요. 인트라세칼 인젝션을 하면 저희가 BBB를 바이패스를 해서 실제로 뇌세포나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타겟해서 타겟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요. 다른 이제 BBB를 통과하는 이슈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드럭이든 스몰 몰리큘 드럭이든 RNA 드럭이든 일단 BBB를 통과하는 건 모두 다 어렵고 이제 저희가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인트라세칼이라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BBB를 바이패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배 교수님께서 오늘 단백질 독성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 이해하기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세인트 조지스 고등학교 이민 학생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독성 단백질의 트랜스로케이션을 막는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단백질의 어그리게이션 여부가 세포 내 어떤 특정 장소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백질이 애그리게이션하는 그러니까 응집체를 형성하는 속성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성 단백질 자체가 응집하려는 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독성 단백질의 응집을 도와주는 주변 인자들, 그러니까 표적 단백질이나 그런 상호작용하는 인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가령 표적 단백질의 역할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애그리게이션 되는 위치에 따라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 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특이성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독성 단백질 자체의 특성만 갖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위치와 상관없이 독성 단백질 자체가 그런 응집체를 형성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조합, 컨비네이션으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이용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석 교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는데요. 체드윅 국제고등학교 윤지후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중요한 기억은 해마와 림빅 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기억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어떻게 발동되는 메커니즘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 오늘 우리가 해마가 기억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또 저와 한진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해마라는 것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마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외우기가 쉽고 기억이 잘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걸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기억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기억되는 단기 기억.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기억해서 해마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녁 때도 기억을 하려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정보가 또는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게 되면 그것은 단기 기억에 그치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자극입니다. 그 자극이 이제 무엇을 배울 때는 학습이 되겠죠. 그 정보가 반복적으로 주어져야만 장기 기억이 일어나게 돼요. 장기 기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포의 그 시냅스가 구조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이 주어져야만 세포의 시냅스의 구조적인 변화 또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해요. Practice makes it perfect라는 말처럼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싶으시면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으로 카이스트의 한진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주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뇌는 언제 어떻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는데요. 질문은 사람마다 성인에서 신경세포가 생기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하고요. 보통은 그 성인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를 가지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한 것이 이제 건강한 사람의 뇌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의 뇌를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뭐 치매라든가 하는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건강한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예전에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해마의 두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정해진 그런 루트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런던의 그 복잡한 거리를 항상 굉장히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리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분들인데 택시 기사 분들의 그런 해마가 훨씬 두꺼워져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가 새로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이제 탐색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뇌의 해마에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세포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질문창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질문을 선정을 할 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나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사실 저희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의 이정호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전서연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체성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뇌조직 분석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연구할 때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체성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관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뇌 조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환자의 피나 뭐 침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돌연변이는 일단 생식세포 돌연변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조직이 없는 경우, 딱 그 뇌 조직만 있는 경우는 조직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의 퍼센트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세포는 엘릴이 두 개가 있거든요. 유전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한쪽 엘릴에 뮤테이션이 있으면 전체 세포의 50%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그 수준이 50%에 가까우면 아마 이게 생식세포 돌연변이일 거고 50%보다 훨씬 떨어지는 예를 들어 10%, 뭐 5% 이런 거면 이게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아니라 그 조직에서 발견된 체세포 돌연변이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지 퍼센트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 더 복잡한 이제 알고리즘 등이 있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종합해 드리면 여러 조직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면 뮤테이션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체성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생식세포 돌연변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성뷰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대전 외국인 고등학교 박혜나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독성 단백질과 표적 단백질의 응집체가 만들어지면 정상 단백질로 돌아가는 것이 적은 확률로도 일어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응집체라는 것이 일단 애그리게이션 된 그거고요. 그게 기본적인 성질은 사실 인솔루블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요. 일단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풀려서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단백질하고 독성 단백질이 만나서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일단은 솔루블한 그런 그 모노머나 멀티머 이런 형태를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 단계에서 인솔루블한 그 응집체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솔루블한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응집체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솔루블한 형태의 멀티머 단계라면은 사실은 가역적으로 그게 표적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이 풀리면서 정상 단백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인솔루블한 응집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게 풀려서 정상적인 단백질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이용석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공상과학 영화에선 많이 나올 만한 얘기인데요. 대전과학고등학교 황지환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기억이 세포에 저장된다면 적출한 뇌를 분석해서 모든 기억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 인위적인 기억의 삽입, 삭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질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학생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은 뇌를 적출한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뇌를 적출하지 않고도 이러한 연구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로 유명한 그 앨런 머스크라는 분을 학생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여러 가지 회사를 하시는데 그 회사 중에 뉴랄링스라는 새로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이제 전기 신호를 아주 많은 세포를 한꺼번에
신호를 분석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기억에 대한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낼 때, 우리가 기억을 회상할 때 신경세포가 어떠한 패턴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잘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치 생각을 읽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억을 읽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랄링스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의 신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을 소위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코드를 읽어낸다라고. 그래서 먼 미래에는 우리가 그런 디코딩을 해내는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에까지는 그렇게 기술이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사지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모니터에 글을 쓴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혁신적인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신경세포의 활성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잘 해석해내게 되면 결국은 그 생각을 읽어내거나 기억을 읽어내는 것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언젠가 그것을 다른 외부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넣어준다던가 그런 상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카이스트의 한진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주고등학교 정신우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신경가소성에 의한 변형은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신경 가소성을 말씀하시는 경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시냅스에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도 우리 뇌에서 이제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 신경세포가 새로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뇌의 변화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신경세포의 그런 시냅스에 의한 가소성 같은 경우는 뇌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이제 해마라든지 사실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세포는 굉장히 그 국소적인 부분에 한해서 그런 가소성을 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이정호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페이스 아카데미 고등학교 김동원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유전과 상관없이 엄마의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태어날 아이의 체성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흥미롭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해 드렸던 거는 주로 그 유전자 DNA에 있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유전자 DNA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아니고도 유전이 되는 형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 특히 엄마가 예를 들어 콜라를 엄청 많이 먹고 뭐 패스트푸드를 엄청 많이 먹으면 엄마에 있는 세포들은 그 패스트푸드나 뭐 콜라를 잘 대사를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대사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막 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크로모점, 그러니까 유전체의 염색체들이 그 구조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바로 그 후대에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DNA의 변화 없이도 그런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 패턴이 대물림이 돼서 자손의 체세포도, 자손의 세포들도 그런 패턴을 인식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배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천 성남여자고등학교 조미진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퇴행성 뇌질환에서 비정상적으로 독성을 획득하여 신경병증에 기여하는 잠재 독성인자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결과가 폴리글루타민 뇌질환이나 루게릭병 치료에 활용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실제 치료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째는 잠재 독성 인자라는 것들이 우리 몸에 사실 불필요한 단백질들이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인 기능을 어떤 특정한 환경, 상황에서 수행하는 단백질들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무조건 없애거나 그 발현량 자체를 줄이는 거가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잠재 독성 인자들 이것이 제거되거나 그 양이 줄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겟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잠재 독성 인자 자체를 양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성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부분에서 생성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DNA나 RNA들을 삽입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는 프로테인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선택성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독성 단백질이나 잠재 독성 인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다른 단백질들을 분해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 해당 단백질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특이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 치료제로 개발하는 데는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성고등학교 김혜강 학생이 서울대학교 이용석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뉴런에 저장한다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이 하나의 뉴런에 담기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유재석 씨의 예를 들어서 유재석 뉴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니퍼 애니스톤 뉴런이나 할리베리 뉴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볼 때 또는 특정한 것을 기억할 때 특정 뉴런이 활성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실험 결과만 보면 정말로 그 하나의 신경세포가 할리베리라는 사람을 왜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 뉴런을 정말로 그 신경세포 하나만 활동을 못하게 했을 때 또는 제거했을 때 우리가 유재석 씨를 영영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뉴런 하나에 그 유재석 씨에 대한 기억이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실험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하나의 신경세포에 하나의 기억이 저장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앵그램 또는 기억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것들은 일군의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일종의 파퓰레이션들이 하나의 기억을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런 공포학습, 공포기억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아믹달라라는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공포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는 5%에서 한 15% 내외의 세포들이 그런 패턴을 이루면서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카이스트 한진주 교수님께 들어온 사전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실험 기술의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께서도 아마 공통적인 실험 테크닉을 사용하실 것 같긴 한데 질문 내용이 실험 동물의 신경줄기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좀 실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실험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얼마만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살짝 당황을 했는데요. 일단은 뇌세포에서 이제 특정한 세포에, 그러니까 뇌에서 특정한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뇌신경과학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뇌에 내가 원하는 신경세포 또는 원하는 지역의 신경세포에 특정한 유전자를 과발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발현량을 이제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전적 물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정호 교수님께서 뭐 ASO를 이제 사람한테 이제 척수강대로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한 세포 타입에만 ASO가 전달되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일어나기가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이러스를 사용을 하고 바이러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AAV라고 하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같은 걸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스템셀을 타겟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덜트 뉴럴 스템셀을 타겟하는 경우에는 그 뇌에서 해마가 있는 지역 그리고 스템셀이 있는 지역을 좌표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경우에 그래서 그 좌표를 찍어서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는 뇌 안에서 이제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분열할 수 있는 세포만 선택적으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템셀도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타입 1 스템셀이 있고 타입 2 스템셀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입 1 스템셀은 아주 빠르게 분열을 하는 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레트로 바이러스를 넣어도 걔는 사실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근데 타입 2 뉴럴 스템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체 안에다가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과발현하고 싶은 그런 단백질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RNAi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RNA의 발현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개성고등학교 노진은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줄기세포 기원 외 호르몬 등에 의해서 체성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줄기세포처럼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기는 체성 돌연변이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나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체 분석, 그러니까 시퀀싱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거꾸로 돌연변이의 특성을 파악하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체성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을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용어를 뮤테이셔널 시그너처, 어떤 돌연변이의 특성을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돌연변이가 예를 들어 A에서 뭐 T로 바뀌었다. 그 돌연변이가 있는 위치에 앞뒤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그너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뮤테이션의 패턴을 보고 이게 담배를 펴서 생기는 뮤테이션인지 아니면 자외선 같은 걸 쬐서 생기는 뮤테이션인지 항암제를 먹어서 생기는 뮤테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뇌에 생기는 체성 돌연변이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뇌에 있는 체성 돌연변이의 뮤테이셔널 시그너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대부분 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제 줄기세포 등 분열하는 세포들 때문에 생기는 돌연변이고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이런 활성화산소, 그러니까 세포가 대사를 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DNA가 데미지를 받아 생기는 뮤테이션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 모든 돌연변이 패턴의 원인을 다 매칭을 시키지는 않지만 이런 세포 분열 이외에도 어떤 대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체성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 전서연 학생이 이성배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경세포 내에서 독성 단백질 응집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구조를 어떻게 조작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퇴행성 뇌질환 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집체 자체를 실험 모델 시스템, 그런 모델 시스템에서 저희가 바꿀 때는 그 독성 단백질 자체의 그 아미노산 서열 중에서
그 구조의 특이적인 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삽입함으로써 쉽게 응집체 형성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적용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텐데요. 치료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독성 단백질 자체의 시퀀스를 바꾸는 접근보다는 독성 단백질의 그 응집체가 형성될 때 구조적으로 끼어들어서 그것들이 형성하는 특정 구조를 막는 그런 아미노산, 그러니까 펩타이드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특정 케미칼들을 넣어주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실험적으로 활용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형성할 수 있는 그 피브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시트 피브릴 구조를 특이적으로 막을 수 있는 펩타이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형성하는 그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실험적인 결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퇴행성 뇌질환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치료 전략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이용석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하는 최면의 원리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최면술사가 아니어가지고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최면이 치료에 응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바도 있고요. 뭐 과학 아까 질문 중에도 학생들 질문 중에도 뭐 과학 수사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면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영상, MRI 같은 영상을 이용해서 그 최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한 그런 몇몇 연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합의가 된 정말 최면이 어떠한 뇌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결론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최근에 또 아까 다른 학생들의 질문도 보면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흥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앵그램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사일런트 앵그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얘가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해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해마 어딘가에 이제 기억이 흔적이 남아있지만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것, 말하고 있지 않은 침묵하고 있는 기억의 앵그램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소개했었던 MIT의 토네가와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치매 모델 생쥐를 가지고 그런 연구를 했어요. 치매 모델 생쥐는 이제 이 기억을 잘 형성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 모델 생쥐에서도 어떠한 학습을 시킨 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마치 기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광유전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그 쥐가 가지고 있었던 사일런트 앵그램을 자극해 주었더니 정상적인 기억을 표현해내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쩌면 최면이라는 것도 그런 일종의 사일런트 앵그램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억을 했다가 금방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거나 또는 다른 환경에 처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것들이 잘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억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어떤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거나 상황이 되면 다시 기억을 잘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카이스트 한진주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역시 질문 드리는 내용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는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석 교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는 다른 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력이 스스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근데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아까 이용석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제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신경세포가 그 생성되는 그런 뉴로제네시스 관점에서 좀 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그런 기억이 이제 들어오면 그 시냅스에 그 기억이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새로 생긴 신경세포가 더 새로운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새로 생긴 신경세포의 그 시냅스에도 그 새로운 기억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기억력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 내지는 새로운 거를 배워서 그거를 잘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은 신경세포를 계속 잘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강연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신경세포를 잘 만들려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잘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신경세포의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새로운데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엄마한테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럼 머리가 좋아진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서 신경세포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신경줄기세포가 분열도 더 잘 할 수가 있고 새로 생긴 신경세포가 죽지 않고 오래 잘 커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로에 잘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도 운동을 하면 그 인지 능력이 훨씬 좋아지고 신경세포가 더 잘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를 계속 잘 나이가 들어도 잘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그럼 이제 기억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그 실시간 질문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도 있고 저희가 깜짝 놀란 질문들도 많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희 장소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하고 있는 신경과학 분야 라이브 Q&A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경암바이오 유스캠프를 통해 신경과학 분야에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비록 이 코비드-19이라는 사태 때문에 저희가 같은 한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계신 걸 보니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 질문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기초 생명과학을 이끌어갈 후배들이 정말 많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께 감사드리고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유전학 분야와 바이러스와 면역 분야 강연 및 라이브 Q&A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도 유익한 강연과 귀한 연사분들의 만남이 준비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회 경암 바이오 유스캠프 첫째 날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